어느 과부와 간사한 사내. 옛날 어느 마을에 구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리통에 구씨가 도적들에게 붙잡혀 가자 후처인 소씨가 아비가 없는 두 어린 아들을 기르고 있었지요. 다행히 구씨네는 전답이 있어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해마다 흉년이 드니 나중에는 아주 어렵게 되었지요. 구씨의 삼촌은 조카 며느리가 재가를 하면 지금 있는 가산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을까 하여 자꾸 와서 재가를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 소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삼촌은 소씨와는 의논도 없이 소씨를 대갓집에다 팔아버릴 꿍꿍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정은하였지만 이 일을 누구도 모르게 해놓았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간사하고 심보가 나쁜 명이라 하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구씨네와 원수를 진 명씨는 구씨네를 헐뜯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나 서슴지 않았지요. 지금 소씨가 과부가 되니 있는 일 없는 일을 지어내서 소씨의 험담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소씨를 사가려던 대갓집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행실이 부정한 여인은 싫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 뒤 오래되어서야 삼촌의 음모와 뜬 소문이 소씨의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지요. 소씨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병석에 누워버렸습니다. 그의 맏아들 구복은 16살 밖에 안 되었지만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 장가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수제인 강씨의 딸이었는데 현숙할 뿐만 아니라 재간이 있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몇 년 사이 형편이 눈에 띄게 나아졌기에 작은 아들 구록에게 훈장을 주어 공부를 시켰지요. 명씨는 구씨네 살림이 나아진 걸 보고 매우 질투하였지만 겉으로는 의좋게 지내면서 구복을 불러다 자주 술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구복은 명씨를 다정한 친구로 믿었지요. 어느 날 명씨가 구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시니 집안일은 돌볼 수 없고 구록이는 공부한답시고 빈둥빈둥 놀고만 있어. 그런데 자네 부부가 소나 말처럼 죽도록 일할 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동생이 장가를 들면 많은 돈을 써야 할 게 아닌가? 그러니 아예 일찌감치 분가를 하게나? 그럼 자넨 부자가 되고 동생은 알거지가 될 테지. 구복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분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가로저었지요. 하지만 명씨가 자꾸 부추기는 바람에 구복은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노하여 아들을 꾸짖었지요. 구복은 마음이 토라져서 집에 있는 돈이나 쌀을 마치 남의 것처럼 모두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명씨는 때를 놓치지 않고 구복을 도박판에 끌고 가서 재미를 붙여놓았지요. 남편이 쌀을 퍼다가 투전 노름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 강씨는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먹을 쌀마저 없게 되어 시어머니가 놀라 물었을 때에야 하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하였지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구복을 분가시켜 보냈습니다. 며느리 강씨는 매일 시어머니에게 밥을 지어드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병 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분가한 구복은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생빵을 드나들고 투전 노름에 정신이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몇 달도 되지 않아 가산을 몽땅 팔아먹었지만 아내와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지요. 돈이 떨어지자 구복은 아내를 저당 잡혀 도박 미천을 마련하려고 하였지만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 조씨라는 자가 있었는데 원래 강도로 무서울 것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약서도 쓰지 않고 선뜻 돈을 꿔 주었지요. 구복은 그 돈을 가지고 또다시 도박판에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며칠 만에 몽땅 잃고 말았지요. 구복은 생각한 끝에 아내를 팔겠다 한 적이 없다고 떼를 쓰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씨가 눈을 부라리자 그만 질겁하여 아내를 속여 빚 대신 조씨에게 넘겨주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명씨는 마음속으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 일을 곧장 구복의 장인인 강수재에게 알렸습니다. 강수재는 길길이 날뛰며 관아에다 송사를 걸었지요. 구복은 무서워 타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구복의 아내 강씨는 조씨네 집에 와서야 비로소 남편에게 속아 팔려왔다는 것을 알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조씨는 처음에는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얼러보기도 했지만 강씨가 듣지 않으니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도 강씨는 굽히려 하지 않고 머리에 비녀를 뽑아 들더니 자기 목을 찔러버렸지요. 조씨가 급히 달려들어 구했지만 목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씨가 헝겊으로 싸매주며 강씨가 이제 나으면 수그러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다음날 조씨에게 호출장이 내려왔으나 조씨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출정을 하였지요. 현지사가 강씨의 상처를 검사하고 상처가 매우 중한 것을 보고는 조씨에게 매를 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령들은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형을 집행하지 못하였지요. 현지사는 전부터 조씨가 횡포하다는 말을 들어왔던지라 마침 이런 기회를 잡았으니 제 집 하인들을 불러다 조씨를 그 자리에서 때리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강수재의 딸은 가마에 태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아들의 수치스러운 소행을 알게 된 조씨는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여 병세가 더욱 위중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남편에게는 전처가 낳은 랑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시집을 갔는데 성미가 아주 불같았지요. 딸은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하였고 시집이 멀어 몇 해째 친정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소씨의 병이 위독하게 되자 명씨는 이럴 때 랑을 불러다가 집안 싸움을 붙여보자 생각을 하였지요. 명씨는 마침 랑과 한 마을에 사는 행상꾼이 집으로 돌아가는 편에 이쪽 일을 랑에게 전해달라 하고 오기만 하면 가산을 거의 다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과연 랑이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니 어린 막내 동생이 어머니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자 랑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 구복이 어디에 갔느냐고 물으니 동생 구록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집에 어른이 없으니 이런 수모를 받는구나. 그래, 우리 집 전답과 재산을 그따위 망나니들에게 이렇게 빼앗긴단 말이냐? 어림도 없지. 랑은 부엌에 들어가서 죽을 쑤어 먼저 어머니께 드리고 동생과 아들을 불러다 함께 요기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그 길로 관아에 가서 고소장을 바쳐 도박꾼들을 고발하였지요. 겁을 먹은 도박꾼들이 돈을 모아 랑에게 주었으나 랑은 주는 돈을 받아놓고는
여전히 도박꾼들을 고발했습니다. 현지사는 도박꾼들을 하나하나 잡아다가 곤장을 쳤지만 전담 문제는 추궁하지 않았지요. 랑은 성이 차지 않아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그곳 관리는 도박꾼이라면 치를 떠는 관리였지요. 화가 난 관리는 판결을 내려 빼앗아간 전답을 모두 구씨 집에 돌려주도록 하라고 현 지사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복에게도 마땅한 벌을 주어 불초한 자손들을 징계케 하라 하였지요. 랑이 돌아오자 현 지사는 판결한 대로 도박꾼들에게 매를 안기고 구씨 집의 전답을 몽땅 돌려주게 했습니다. 그때 딸 랑은 과부로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소송이 끝나자 작은 아들을 집에 돌려보내며 형을 도와 집에서 일을 하고 다시는 오지 말라 했습니다. 랑은 친정 집에 남아서 어머니의 병시중을 들고 동생을 공부시키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지요.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회복되었지만 살림은 여전히 랑이가 맡아서 했습니다. 마을의 세력가들이 구씨 뇌를 조금이라도 없인 여기고 우롱하면 랑은 칼을 들고 그 집에 가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두 그 여인을 무서워하였지요. 1년쯤 지나니 가산도 이전보다 늘게 되었습니다. 랑은 맛있는 음식을 사다가 친정에 가 있는 강 씨에게 보내었지요. 또 막내 동생 구록이도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므로 중매꾼을 내세워 혼처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명씨가 또 이런 말을 퍼뜨렸지요. 구신의 가사는 이미 랑의 손에 들어갔지. 구록에게 다시 들어올 것 같으냐? 그러자 사람들은 이 말을 고지곧대로 듣고 딸을 구신의 집에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문이라고 하는 대갓집 아들이 이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집 정원은 손꼽히는 명원이었습니다. 그 정원의 안채로 통하는 길 안쪽에는 진귀한 꽃들이 심겨져 있었지요. 어떤 사람이 그 집 정원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연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아들에게 들켜 도적으로 몰려 반주검이 되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럭이 서당에서 돌아오니 명씨가 와서 같이 놀러를 가자고 했습니다. 명씨는 자문내 정원 문 입구에까지 구록을 데리고 갔습니다. 명씨는 그 집 문지기와 안면이 있었기에 쉽게 정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정자와 누각들을 두루 구경을 하다가 붉은 난간의 다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리 저쪽 끝에 대문이 있었지요. 대문 안을 들여다보니 뜰하게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집의 내실이었던 것이었지요. 명씨가 구록을 속였습니다. 변소에 갔다 금방 올 것이니 자네는 먼저 들어가게. 구록은 대문을 지나 뜰하게 들어섰습니다. 집 안에서 웬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리기에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바로 이때 한 시녀가 방에서 나오더니 낯선 사람이 온 걸 보자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구록은 깜짝 놀라 되돌아서 뛰는데 자문이 뒤따라 나와서 하인들에게 포승을 가지고 가 붙잡으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급해진 구록은 물속에 풍덩 뛰어들었지요. 방금까지 노발대발하던 자문이 그 꼴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하인들을 시켜 건지라고 했습니다. 구록이 이목구비도 단정하니 옷도 괜찮게 입은 총각이기에 자문은 마른 옷과 신발을 갈아입히고는 정자로 데리고 가 성씨를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지요.
그리고는 시녀들에게 술상을 봐오라고 했습니다. 구록은 사양을 하였지요. 철 모르는 어린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귀부의 규방에 들어왔는데 이처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니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찍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자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자문에게는 해랑이라고 하는 학식이 있고 얼굴도 고운 딸이 있었는데 신랑감을 고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해랑의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하였지요. 너의 신랑감은 정해져 있단다.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내일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랑이 아침에 부모님께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구복이 물에 떨어진 일이 딸의 꿈과 맞는지라 자문은 부인과 딸도 보라며 구록을 데리고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문이 대단히 기뻐하며 자신의 딸과 혼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구록은 황공하여 일어나 정중히 어머님이 병석에 계시기 때문에 대릴 사위로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문은 그럼 잠시 집에 돌려보낼 터이니 잘 의논해 보라고 했습니다. 구록이 돌아와 어머니께 이 일을 말하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 불길한 징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구록은 비로소 명씨가 아주 음흉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보복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더러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며칠 뒤 자문이 사람을 보내 자기의 생각을 소씨에게 전했습니다. 소씨는 동의하지 못하였지만 랑이 선뜻 동의하여 중매꾼 2사람을 시켜 납치까지 보내었습니다. 며칠 후 구록은 그곳 대릴 사위로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나 수제 시험에 급제하여 제명이 자자해졌습니다. 뒤에 처남들이 점점 자라면서 매부를 잘 대해주지 않자 구록은 아내를 데리고 제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때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바깥 출입까지 할 수 있었고 랑이 몇 년 동안 살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집도 훌륭히 수선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랑이 올 때 남녀 종들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구시댁은 대갓집 못지않게 되었지요. 이때 명씨는 구시내를 몹시 질투하였지만 회방 놓을 기회가 없어 원통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세금을 납부할 전량을 모두 구록의 집에다 숨겼다고 관아에 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구록은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문이 위아래에다가 뇌물을 먹였기 때문에 해랑은 유배살이 가는 남편을 따라가지 않게 되었지요. 그런데 구신의 전답은 몽땅 관아에 몰수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랑이 구복과 구록이 세간날 때의 재산 분배 문서를 들고 나와서 떳떳이 말하였기 때문에 새로 사들은 옥답은 모두 구복의 몫으로 판정이나 그 전담만은 몰수당하지 않게 되었지요. 돌아오지 못할 것을 각오한 구록은 이혼서를 써서 장인댁에 보내고 홀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어느 마을에 이른 구록은 어느 객점에 들어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거지가 문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얼굴이 형과 비슷하므로 다가가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구록이 자기의 억울한 처지를 이야기하여 형제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구록은 노자에다 속옷까지 벗어 형을 주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일렀지요. 구복은 눈물을 뿌리며 그것을 받고 동생과
작별을 했습니다. 그 뒤 구록은 한 장군의 수하에서 군졸로 있게 되었습니다. 구록이 연약한 선비인 걸 알고 장군은 장부나 맡아보게 하면서 하인들과 함께 기거하게 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하인들이 묻기에 구록이 자기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더니 그중 한 늙은 하인이 깜짝 놀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그럼 네가 바로 내 아들이로구나. 예전에 강도들에게 붙들렸던 아버지 구씨는 마부로 있다 후의 도적들이 관가에 투항을 하면서 그를 장군에게 팔아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을 따라 여기까지 왔던 것이었지요. 구씨가 이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서야 구록은 확실히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구씨는 이 억울한 사정을 장군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장군은 구록을 자기 휘하에 두고 왕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구씨에게 주며 서울에 올라가 전하라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구씨가 억울한 사연을 적은 고소장을 올렸지요. 왕이 힘을 써주었기 때문에 구록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지방관에게 몰수했던 과상과 전답을 모두 구씨 댁에다 돌려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구씨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자 구록은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구록은 짐을 꾸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동생과 작별하고 집에 돌아온 구복은 문에 들어서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랑은 어머니를 모시고 당상에 앉아 몽둥이를 들고 물었지요. 이 몽둥이에 맞을 생각이거든. 잠시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마. 구복은 울며 달갑게 매를 맞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까지 팔아먹은 놈은 징벌할 만한 값어치도 못 된다. 몇 년 전부터 네가 저지른 일로 하여 아직 송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그따위 짓을 했다가는 가차없이 잡혀갈 줄 알거라. 대랑은 이렇게 말하고는 사람을 시켜 구복이 돌아왔다고 강씨에게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욕을 퍼부었지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구복은 말 없이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잘하였으며 돈을 맡겨도 한 푼도 허술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랑은 이제 나쁜 버릇을 고친 것 같으니 강씨를 데려오자고 어머니와 의논을 했습니다. 랑은 구복을 데리고 사죄를 하러 사돈집으로 갔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사위를 책망하자 랑도 동생을 호되게 꾸짖고는 끌어안게 하고서 올케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구복을 보자 강씨는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부었지요. 장모가 복이 딱하였던지 사위를 일으켜 세워 나가라고 했습니다. 언제쯤 돌아오겠는가 랑이 물으니 강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신우이에게서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모처럼 찾아와서 하는 말을 거역할 수 있겠나요? 하지만 다시 저를 팔아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저에게 집 한 칸을 따로 주면 돌아가서 시어머님을 모시겠어요. 다음 날 랑은 가마를 보내 올케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밖에 꿇어앉아 며느리에게 절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꿇어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구록이 무죄라는 칙명이 내려오고 이에 며칠 뒤 몰수당했던 전답과 저택이 죄다 임자에게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명씨는 깜짝 놀라 뒤숭숭해야 하였고 이제 더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분해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씨네 서쪽 집에 불이 나자 명씨는 불을 끄는 척을 하면서 슬그머니 불 붙은 뜸을 구씨네 지붕에다 던졌지요. 그날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어 불길은 점점 더 크게 번져가 구록의 집은 몽땅 타버리고 구복의 집은
3칸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식구들이 구복의 집에 모여 살고 있는데 마침 구록이 돌아왔지요. 온 집 식구들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구록은 아내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지 않고 여전히 친정에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장인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장인은 구씨 댁에 화재가 난 걸 알고 있었으므로 사위에게 여기서 살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구록은 거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다행히 랑이 이전에 저축했던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복이 삽으로 집터를 파다가 뜻밖의 돈 구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10척쯤 되는 돌로 쌓은 구덩이 안에 은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대갓집 못지않게 고래등 같은 집들을 수집채 지었습니다. 구록은 장군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돈 1000여냥을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러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구복이 자신이 아버지를 모셔오겠다며 나섰습니다. 그 뒤 구록은 처갓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왔지요. 얼마 뒤 구복이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랑은 친정에 와 있는 동안 아들들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들이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까봐 그랬던 것이었지요.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왔으므로 기어이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동생들은 놓아주려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가산을 3등분하여 모두 한 몫씩 가지겠습니다. 랑이 받지 않겠다고 사양을 하자 두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누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같은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제서야 랑은 맘 놓고 사람을 보내어 아들들도 이사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누가 랑에게 이런 말을 하였지요? 배다른 동생들에게 그리 관심을 둘 게 뭐요? 그러자 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만이 어미만 알고 아비를 모르는 것이지요. 사람이 어찌 그런 흉내를 내겠소이까? 명씨는 10여 년 동안 구씨네 집을 망하게 하려 하였지만 그럴수록 구씨네가 더 행복해지니 부끄럽게 생각되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늙음하게 명씨가 거지가 되었으나 구씨네는 항상 비단과 쌀로 명씨를 구제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암행어사 우씨. 옛날에 순무어사 벼슬을 하는 우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었지요. 그때 그 고을 내에서 한 부자가 시집갈 때 딸의 예단을 아주 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도적이 들어와 전부 훔쳐간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지요. 그 고을 태수는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우어사는 통행인들의 출입을 위해서 성문 하나만 통하게 하고는 다른 성문을 죄다 봉쇄하라고 명하였지요. 그리고 관리들을 파견하여 출입을 허가한 그 대문에 가서 짐들을 엄격히 조사하라 명했습니다. 또한 성 안에 고을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가 내일의 검사와 소사를 기다려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작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속들을 시켜 성문을 3번 4번 드나드는 자가 있거든 체포하라 일렀지요. 정오가 지나자 두 사나이가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아무 물건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우어사가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들이 도적이다. 그 두 사람은 자꾸 부인을 했습니다. 우어사는 그들의 옷을 벗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포복 안에 여자의 옷을 2벌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예단 감처럼 보였지요.
이튿날 있을 큰 소사를 겁는 그들은 황급히 작물을 성 밖으로 옮기려 했으나 물건이 너무 많아 갖고 나가기 불편하여 속에 껴입고 3번, 4번 출입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씨가 현지사로 있을 때의 일이지요. 어느 날 우씨가 이웃현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아침 일찍 밖을 거닐다가 2 사내가 병자를 들것에 눕혀 메고 오는 것을 보았지요. 병자는 큰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베개를 벤 머리를 약간 내놓았는데 그 머리에는 봉황 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건장한 사내의 서넛이 들것의 양쪽에 붙어 번갈아 손으로 이불을 잘 여며주며 이불 가장자리를 병자의 몸 아래에 잘 밀어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갈까 그러는 것 같았지요. 한참 가더니 길 옆에서 잠시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내가 교대하여 메었지요. 우씨는 그들을 지나쳐 보내고 사령을 시켜 그들에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들것에 누운 것은 여동생인데 중태에 빠졌기에 시집에 보내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씨는 또 사령을 시켜 그들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는지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사령이 그들을 미행하였지요. 그들이 어느 집에 이르자 2 사내가 나와서 그들을 영접해 다시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령이 와서 우씨에게 보고하였지요. 우씨는 그곳 현지사에게로 가서 물었습니다. 이곳에 강도에게 도적을 맞은 집이 없습니까? 현지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상급에서 관리들의 치적 여부를 아주 엄격히 심사하던 때여서 상화 관리들이 강도란 2 글자를 아주 꺼릴 때였지요. 그래서 도적에게 죽은 일이 있어도 진상을 속이고 감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우씨는 역관에 들어와 하인에게 일러 자세히 조사를 시켰지요. 과연 한 부자의 집에 강도가 들어 주인이 맞아 죽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씨는 피해자의 아들을 불러 사정을 물었지요. 하지만 그 아들은 도적이 들었다는 것을 시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씨가 말하였지요. 나는 너의 현지사 대신 그 큰 도적을 잡기 위해 여기에 왔다.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달라 애원을 했습니다. 우씨는 밤에 관아의 대문을 두드리고 현지사를 만나 사령들을 파견케 하였지요. 그리고 곧장 그 집에 당도하여 8명의 강도 패거리를 붙잡았습니다. 모두가 죄를 시인하게 되었지요. 우씨가 병든 여자는 어떤 자인지 묻자 강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을 턴 날은 다 같이 기생집에 있었지요. 기생하고 상의하여 가져온 돈을 침대 위에 놓고 안고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가서 나누려고 하였지요. 사람들은 모두 우씨의 판단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도적이라는 것을 알았는가 물었지요. 그건 매우 간단하네. 단지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 주의가 부족할 뿐이지. 젊은 여인이 들것에 누워있는데 여러 사내들의 손이 이불 밑으로 번갈아 들어가게 둘 수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어깨를 바꾸어 가며 가는 걸 보면 아주 무겁다는 것을 말하고 양쪽에서 지키는 걸 보면 들것에 무슨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대문에 마중 나온 사람은 병자가 왔다면 놀라면서 병세를 물을 것인데 묻는 일도 없었다. 이런 걸 모두 보니 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못생긴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 옛날 어느 마을에 연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딸 하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운 끝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잘생긴 사내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는 그 그림을 대문 위에 걸어두고 그 옆에 다음과 같이 써 붙였습니다. 사위를 고르노라. 그림과 똑같은 자를 내 사위로 삼겠고 그렇지 않은 자는 내 사위감이 아니다. 그림을 붙이고 나니 그 대문을 지나가는 자가 날마다 몇백이나 몇천 명씩 되었지요. 그런데 정작 사위감으로 나서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수염이 긴 노인 하나가 대문을 지나가다가 그 그림에 절을 하고 뒤로 물러서더니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그러고는 손바닥을 치고 크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을 하였구나. 이 그림을 우리 도련님으로 착각을 하고 절을 하다니. 이때 이 집 여종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서 아뢰었지요. 그림을 내건 뒤로 1년 내내 나서는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방금 노인 하나가 그림을 자기 집 도령으로 착각하고 절을 하더니 크게 웃고 갔습니다. 연씨가 심부름꾼을 시켜 그 노인을 뒤따라가서 물어보게 하였더니 과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과 혼차를 의논한 다음 좋은 날로 혼인날을 잡아서 신랑을 맞이하였지요. 그런데 신랑이라는 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의 한쪽 팔은 마비가 되었고 얼굴은 천연 줄을 알아서 빡빡 얼고 검었습니다. 그 부모가 중매쟁이에게 뇌물을 주고 혼처를 구하여 예단을 보내었지요. 그런데 퇴짜를 맞은 것만도 무려 3번째였던 것이었습니다. 처녀 집에서 도령의 이름을 듣고 중매쟁이를 나무란 것만도 무려 5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에게 그 신랑에 대해 물어보면 점괘가 모두 한결같았지요. 반드시 아름다운 신부를 얻을 것이다. 이때까지 도령은 38살이 되도록 쓸쓸하게 지냈는데 늙은 하인 덕분에 큰 부자에게 청혼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혼인 날이 되어 혼례를 치르러 갈 때에는 일부러 어둑을 때를 이용하였지요. 얼굴엔 분칠을 하고 다리는 나무 다리를 끼고 마비된 손은 소매 속에 넣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혼례가 끝나자 양쪽에서 촛불을 밝히고 신랑을 신방으로 인도하였는데 신부는 절세 미인이었지요. 신랑은 곧 분을 바른 얼굴과 나무 다리와 마비된 손을 몰래 숨기고 있다가 촛불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늙은 하인이 새끼줄로 자신의 몸을 감고 붉은 흙을 온 몸에 바른 다음 관소를 꽂아 불을 붙이고 연씨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호통을 쳤습니다. 연씨는 어서 나오거라. 나는 동쪽 연못에 사는 화룡이다. 너에게 예쁜 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배필로 삼으려 하였는데 너는 다른 집의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구나. 이미 혼인을 하였으므로 이제 취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네 사위에게 죄를 줄 것이다. 신랑이 불려 나왔지요. 신랑이 뜰에 나와 절을 하자 거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눈을 멀게 하겠다. 그러자 신랑은 땅에 쓰러지며 눈이 몹시 아파 못 견디는 신용을 했습니다. 네 팔뚝을 꺾겠다. 신랑은 또 땅에 쓰러져 크게 소리내어
팔뚝이 아파 못 견디는 척 하였습니다. 네 발을 절게 할 것이다. 신랑은 더욱더 큰 소리를 내어 발이 아픈 척했습니다. 네 얼굴을 천연두로 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신랑은 번번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신용을 했습니다. 늙은 아이는 지붕에서 내려와 다름질을 쳐서 큰 나무 토막을 연못에 던져 첨벙 소리를 내었지요. 다음날 연씨가 신랑을 불러내 보았더니 눈은 멀고 다리는 절고 한 팔은 마비가 되고 얼굴은 삐뚤고 검었지요. 그것을 본 연씨가 탄식을 했습니다. 애석하도다. 동쪽 모세의 화룡이 우리 아름다운 신랑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시기심 많은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강 위쪽과 아래쪽에 할아버지가 한 분씩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사는 할아버지는 심보가 아주 고약했고 아래쪽에 사는 할아버지는 마음씨가 아주 착했습니다. 어느 날 두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게 되었습니다. 심보가 고약한 할아버지는 강의 위쪽에 치고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는 아래쪽에 치게 되었지요. 아침이 되어 강 위쪽에 사는 할아버지가 가서 보니 자기의 그물에 강아지 한 마리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사는 할아버지의 그물에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었지요. 심보가 고약한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강 아래쪽 할아버지 그물에서 고기를 죄다 꺼내고는 자기 그물에 걸린 강아지를 집어넣었지요. 한참 뒤 강 아래쪽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물에 들어있는 강아지를 보고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리 귀여운 강아지가 걸렸을꼬.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집에 데려가서 애지중지 키웠지요. 강아지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컸을 때에는 할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자기 등에 지게 하고서 말이지요. 그리고 혼자 토끼며 사슴이며 턱턱 잡아다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고 심통이 난 위쪽 할아버지가 아래쪽 할아버지를 찾아오게 되었지요. 보아하니 당신네 개가 사냥을 무척 잘하던데 나에게도 한 번만 빌려주시구려. 오랜만에 사슴 고기를 좀 먹고 싶구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두말 없이 개를 빌려주었습니다. 심보가 고약한 할아버지는 개가 싫어하거나 말거나 온갖 짐들을 모두 지우고서 사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가자마자 눈에 띈 벌들을 보고는 당장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나머지 사슴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깜빡하게 된 것이었지요. 개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벌떼를 한꺼번에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벌떼들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와르르 달려들어 얼굴이며 손과 발을 사정없이 쏘아대었지요. 이게 다 저놈의 개 때문이야. 화가 난 할아버지는 벌들이 사라진 뒤 개를 마구 때리고는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알아누웠지요. 얼마 뒤 강 아래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사냥은 잘 다녀왔는가? 이제 내 개를 돌려주게. 그러자 위쪽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해서 어쩌나. 강 아래쪽 할아버지는
땅속에 묻힌 개를 찾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개가 묻힌 자리에 개는 없고 웬 절구 하나가 묻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절구를 집으로 가져와서 방아를 찧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방아를 찧을 때마다 금돈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었지요. 덕분에 할아버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위쪽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고약한 할아버지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그 절구 좀 빌려주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두말 없이 빌려주었지요. 그런데 심보가 고약한 할아버지가 마구마구 절구를 찢었더니 금도는커녕 온갖 더러운 똥만 가득가득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할아버지는 절구를 아궁이에 넣고 불태워버렸지요. 얼마 후 강 아래쪽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절구를 다 찧었나? 그럼 이제 다시 돌려주게. 위쪽 할아버지는 머뭇머뭇하다가 할 수 없이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지요. 그러고는 아궁이의 재를 자루에 쓱쓱 담아 가져갔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자루 속의 재를 논에다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까만 재들이 멀리 있는 기러기들 쪽으로 날아가더니 기러기의 눈 속에 쏙쏙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기러기들은 땅으로 뚝뚝 떨어지고 덕분에 할아버지는 기러기 요리를 실컷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걸 본 강 위쪽 할아버지는 허둥지둥 아궁이에 남아있던 재를 가져다가 자기 논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재는 다시 바람을 타고 돌아와서는 강 위쪽의 할아버지 눈 속으로 모두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내 눈. 이렇게 해서 매일 심술이나 부리고 남을 쉬게 하던 강 위쪽 할아버지는 큰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장을 하고 싸운 장군. 옛날에 한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장군이 살고 있을 무렵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외적들은 산 위에다 성을 쌓고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맞서 싸웠으나 번번이 지고 말았지요. 외적들은 숫자도 많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 맨 주먹으로 대항하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남자가 꾀를 내었습니다. 바로 한 장군이었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 죽고 말겠습니다. 제 의견에 따라주십시오. 어느 날 한 장군은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마침 단오날이니 여느 때처럼 마을의 연인들은 춤을 추며 한판 벌일 것입니다. 그때 나는 여자로 변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자로 변장을 해 춤을 추다 함께 외적들을 죽입시다. 마을 사람들은 한 장군의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다음날 한 장군은 누이 동생과 함께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꽃으로 만든 화관을 머리에 쓰고 춤을 추는 무의로 변장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여자였지요. 마침 산 아래 버들못 둑에서는 마을 여인들이 고운 옷을 차려입고 나와 광대들의 풍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무의로 변장한 한 장군과 그의 누이 동생은
춤을 추고 있는 마을 여인들 가운데로 들어가 신나게 춤을 추었지요. 우리도 구경을 가볼까? 산 위에 있던 외적들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광대들과 풍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자 외적들은 넋을 잃고 쳐다보기 시작하였지요. 흥겨움에 넋을 잃고 춤을 추는 외적들에게 술을 권하자 그들은 마음 놓고 마셨습니다. 저길 좀 보라고. 가운데서 춤을 추는 것이 사람인가 선녀인가? 이때 갑자기 무의로 변장을 하고 있던 한 장군이 알록달록한 옷과 머리에 쓰고 있던 화관을 벗어 던졌습니다. 무서운 장군으로 변해버린 한 장군을 보자 외적들은 기겁을 하고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광대들도 모두 무사로 돌변하여 외적들을 향해 덤볐습니다. 술에 취한 외적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달아날 구멍을 찾기에 바빴지요.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한 장군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버들모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이날 한 장군의 지혜로 마을 사람들은 수백 명의 외적을 단번에 무찔러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때 모툭에 있던 바위에는 칼로 외적을 찌를 때 스친 칼 자국이 남아있다고 하여 검은석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칼자국이 남은 바위라는 뜻이지요. 지금도 버들목가에는 외적의 핏자국이 배어있는 검은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뒤 이 마을에서는 한 장군을 마을 신으로 모시는 한사당을 만들고 매년 단오날에 제사를 지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장군 놀이라는 것도 즐긴다고 합니다. 쇄골 사람들과 스님. 옛날에 어느 선비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한양으로 가고 있었지요. 그는 어느 마을 어귀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선비는 주변을 경관해 감탄하였지요. 한백산과 작은 마을의 생김새가 마치 알을 품고 있는 봉황새의 형상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그 마을에 새 조자를 써서 조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이후 사람들은 그 마을을 조동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을 사람들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산만 있고 평야가 없다 보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때문에 지붕을 덮을 볏집조차 구할 수가 없어서 산에서 흔하게 자생하는 억새를 베어다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쇄골이라는 마을이 탄생하게 되었지요. 쇄골에 맨 처음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사람은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반집에서 도망쳐 나와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박물장수 행세를 하던 노비였지요. 그가 이씨로 성을 바꾼 것도 신분을 숨기고 양반의 성씨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쇄골의 털을 잡으면서 아예 쇄골 이씨로 성을 바꾼 뒤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씨로 쇄골에 정착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씨 성으로 살고자 모여들게 되었지요. 그러나 쇄골은 깊고 깊은 산골이라 먹을 것이라곤 옥수수와 잣나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여도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지요. 겨울이 되면 사방이 눈으로 뒤덮여 잣나물조차 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을 잡으러 산으로 올라갔지만 오히려 짐승에게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마침내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었지요.
세골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이진사까지 죽어나가자 한 집, 두 집 세골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촌장인 최초의 이 씨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산만 쳐다보며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골이 번창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찾아봅시다. 촌장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옛부터 맷자리를 잘 써야 집안이 잘 되고 마을이 번창한다고 했습니다. 존경받던 이진사 묘를 좋은 대로 잡읍시다. 사람들은 덕이 많은 이진사의 맷자리를 명당에 잡으면 분명 세골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의 바람대로 이진사의 맷자리를 찾았지요.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으로 거북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형상의 맷자리였습니다. 세골 사람들은 그 터가 바로 명당이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이듬해 세골을 지나가던 한 스님이 이진사의 묘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데다 묘를 쓰다니. 촌장은 스님의 말을 듣고 화를 버럭 내었습니다. 스님,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르고 고른 명당입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스님은 이진사의 묘를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맷자리는 그리 나쁘지 않은데 머지않아 앞쪽에 있는 연못이 바싹 마르고 뒤로는 철마가 지나가게 될 것이요. 명당은 자고로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잡는 것이라오. 촌장과 세골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스님에게 욕을 하였지요. 이런 땡중 같은 이라고 어디 헛소리를 짓거리고 난리야. 그러나 스님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어찌 거북이가 물 없이 살 수 있고 어찌 꼬리 잘린 뒷산이 복을 내려주겠소. 당장 이 묘를 이장하시오. 그래야만 세골이 망하지 않을 것이오. 스님이 아무리 말해도 세골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더 이상 스님을 상대하기가 싫었지요. 저렇게 큰 연못이 마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산으로 무슨 철마가 지난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스님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스님은 세골을 떠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세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해마다 가구 수가 줄었지요. 세골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마침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 세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세골 마을에서 탄맥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탄광 개발이 한창이었고 이를 수송하기 위한 태백선 철로도 생겼습니다. 철로는 정확히 세골 앞으로 지나갔지요. 세골 사람들이 명당이라고 잡은 이진사의 묘 뒤로 기찻길이 생기면서 철마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연못도 광업소 사택을 짓기 위해서 매립되고 말았지요. 세골의 운명은 스님의 예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신비한 동물 예티.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는 신비로운 동물인 예티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답니다. 예티에 대한 소문은 무시무시한 소문뿐이었지요. 예티와 마주치면 목숨을 빼앗아간대. 예티는 여자들과 아이들만
잡아간다더군. 하지만 이런 예티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수행을 하기 위하여 히말라야 꼭대기에 있는 동굴로 갔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동굴에서 스님은 나무 열매와 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고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 어느 날 스님은 불 앞에 앉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땅이 흔들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고약한 냄새가 동굴 안에 가득 퍼졌지요. 거기 누구냐? 스님이 물었지만 대답도 않고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동물이었지요. 온 몸은 붉은 털로 덮여있고 무릎까지 내려온 긴 팔에다 키는 3미터가 넘어 보였습니다. 예티가 틀림없어. 스님은 온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스님이 덜덜 떨며 말하였지요. 그랬더니 예티가 아무 말 없이 팔을 스님에게 내미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티의 팔에는 날카로운 창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인지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었지요. 스님은 정성을 다해 예티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귀한 기름도 아끼지 않고 발라주었지요. 치료가 끝나자 예티는 가파른 절벽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예티를 직접 보다니. 그런데 다음날 아침 동굴 밖으로 나간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굴 앞에 사냥한 새와 토끼 사슴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었지요. 예티는 자신을 정성껏 치료해 준 스님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예티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선물을 놓아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발걸음이 뚝 끊기고 말았지요. 스님은 예티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숲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숲속을 헤맨 끝에 여러 개의 뼈 조각을 발견하였지요. 예티? 스님은 뼈 조각을 하나하나 소중히 모아서 고향에 있는 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예티의 뼈 조각입니다. 예티는 우리가 생각하는 괴물이 아니에요. 스님은 절에 있는 다른 스님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티의 뼈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하였지요. 사람들은 예티를 원숭이라기도 하고 오랑우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류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티는 그날 이후 그 누구 앞에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량 넓은 선비. 조선 중종 때 정광필이라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부드러워 매사를 너그럽게 처리하기로 유명하였지요. 그는 하찮은 관직부터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불평을 하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상사들의 큰 신임을 받고 있었지요. 한 번은 정광필이 암행어사가 되어 진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도 어귀에 이르러서부터는 일부러 걸음을 천천히 해서 가는 것이었지요. 부하들은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십니까? 부하들의 물음에도 정광필은 고개를 흔들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더 가자 관아 근처에 아담한 주막이 하나 보였지요.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쉬는 것이 좋겠구나. 정광필은 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자고 발길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암행어사가 감사를 하러 섬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온 섬에 퍼졌습니다. 주막 주인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은 원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허둥지둥 아전들을 시켜 문서를 정리하고 창고의 물품을 헤아려 채워놓는 등 온갖 법석을 떨었습니다. 원님은 하룻밤을 꼬박 세운 끝에 그나마 겨우 정리를 끝내고 암행어사를 기다렸지요. 다음날 아침 날이 훤히 밝은 뒤에야 정광필은 천천히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문서를 검토해 보니 수저 몇 개가 모자랄 뿐이었지요. 그러나 정광필은 그 사실을 조정에 그대로 보고하여 원님을 파직시켰습니다. 결국 보고할 것이면서 원님에게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었지요. 정광필은 그제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곧바로 들어가 문서를 압수해 조사했다면 반드시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게 아니오. 그래서 시간을 준 것뿐이오. 이 말을 들은 진도 사람들은 정광필의 넓은 아량에 감탄을 했습니다. 정광필은 이렇게 아랫 사람들에게는 관대했지만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임금 앞이라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한창 포악하게 굴 때였지요. 보다 못한 정광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예로부터 한 나라의 임금이 이렇게 주색을 즐기고도 망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색을 멀리하고 바른 정치를 펼쳐 백성들을 돌보십시오. 정광필이 계속해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자 연산군은 그를 죽이려고 사형 집행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칼을 꺼내어 무릎 위에 놓으면서 명령하였지요. 내가 칼집에서 칼을 다 빼거든 즉시 목을 내리치거라. 연산군이 칼집에서 칼을 조금씩 빼내어도 정광필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할 말을 마저 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정광필의 태도에 연산군이 감탄하였지요. 참으로 고든 사람이구나. 칼을 칼집에 꽂고 나서 연산군은 정광필을 아산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런 연산군이 쫓겨나고 새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곧 정광필 등 연산군 때 귀양을 간 많은 사람들을 불려들어 다시 등용시켰지요. 정광필은 여러 벼슬을 거쳐서 드디어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신들 간의 세력 다툼 끝에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말았지요. 기묘사화란 중종 14년에 남곤, 심정 등 훈구 대신들이 그동안 세력을 펼치던 조광조, 김식, 김정 등 신진 사류를 제거한 사건입니다.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며칠 전의 일이었지요. 남곤이 누더기 차림으로 정광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지기는 그가 남곤임을 알아보고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알렸지요. 정광필이 나오자 남곤이 말했습니다. 조광조 일파는 단 한 사람도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오늘 임금께서 반드시 대감을 불러 그 문제를 의논할 것이오. 무조건 임금의 말씀대로 따르시기 바라오. 남곤의 말에는 위협 반 유혹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광필이 말하였지요.
선비들을 해치는 일은 나의 뜻이 아닌데 어찌 그러겠소? 정광필이 반대하자 남고는 화를 벌컥 내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임금이 부른다는 전가를 받고 정광필이 들어가니 벌써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요. 정광필은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의 선비라도 더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금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린 유생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 몰라서 어줍잖게도 시행해 보려고 한 것뿐이지 반역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관대한 처분을 바라옵니다. 정광필이 울며 호소하였지만 임금은 못 들은 척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광필이 급히 따라가서 임금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한번 애원하였지요. 그래도 임금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중종은 정광필의 벼슬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후 남곤이 죽고 정광필이 다시 재상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간신 김한노와 사이가 좋지 못하였지요. 김한노의 모함에 넘어간 임금은 정광필에 김해로 귀양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 중종 32년 간신 김한노가 처형되고 그의 무리들은 조정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광필은 다시 임금의 부름을 받았지요. 정광필의 하인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길로 김해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귀향을 풀고 다시 부른다는 기쁜 소리에도 정광필은 시큰둥할 뿐이었지요. 겨우 다음날 아침에야 정광필은 그 편지를 읽었을 정도로 그는 세상 일에 담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간 딸. 정충 씨는 조선 인조 때 무신입니다. 분황자는 정충 씨의 부인이지요. 원래 분황자는 평안도 자성 지방에서 태어났지요. 아버지가 사냥꾼이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녀도 말을 달리고 창을 던지며 놀았습니다. 사내 아이들과 어울려 전쟁 놀이를 하는 것이 분황자는 즐거웠지요. 전쟁 놀이를 할 때에는 분황자가 늘 대장이 되었습니다. 여자라고 하여 그 누구도 분황자를 업신 여기지 않았지요. 대장님, 오늘은 어디로 진격합니까? 분황자보다 키가 훨씬 큰 사내 아이가 물었지요. 오늘은 뒷산에 있는 솔밭골을 공격하겠다. 날이 갈수록 분황자의 무예 솜씨는 훌륭해졌고 담력 또한 커졌습니다. 그래서 분황자의 부모들은 항상 걱정이 많았지요. 이제 나이가 차서 곧 시집갈 나이가 되는데 활과 창을 꿰차고 다니니 이거 참.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오늘은 내가 불러 천천히 다 일러보겠소. 아버지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분황자를 불러 앉혔지요. 아버지, 저 지금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쁘지? 오늘 활쏘기 대회가 있거든요. 전쟁 놀이란 사내들의 놀이가 아니냐? 그건 아버님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밥하고 빨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난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군인이 필요할 때 아버지 대신 제가 나가 싸우겠어요? 그럼 우선 서당에 나가 글부터 배우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 후로 분황자는 서당에 열심히 다니며 글 공부에도 힘썼습니다. 분황자의 나이 17살이 되는 해의 일이지요. 드디어 분황자의 아버지에게
군대에 나오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정말 큰일이다. 건강도 나쁘신데. 어머니가 걱정하는 말을 들은 분황자는 아버지를 졸랐지요. 어머니 아무 걱정 마셔요. 제가 아버님 대신 군대에 가겠습니다. 뭐라고? 그건 안 된다.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 또 집에 남자도 없으니 제가 대신 가는 게 마땅합니다. 분황자는 두고두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아버지도 딸의 간청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지요. 분황자는 곧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괄의 진영으로 갔지요. 몸이 날래고 무예가 뛰어난 병사 분황자는 얼마 안 가 이괄의 눈에 들었습니다. 분황자는 곧 소대장에 임명되었지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간 지 몇 달이 안 되어 분황자는 이괄이 반란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괄은 갑자기 진군 명령을 내렸지요. 분황자는 드디어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구나 싶어 어둠을 타서 말을 달려 안주로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분황자에게서 반란 소식을 들은 정충신은 몹시 당황하였지요. 하지만 분황자는 침착했습니다. 오늘 밤쯤이면 적군이 이곳에 닿을 것입니다. 우선 서둘러 조정에 보고를 드리고 평양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도원수와 합류하십시오. 이때 평양에 있던 도원수 장만도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장만에게 귀뜸하였지요. 안주 목사는 이괄과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적병과 내통할지도 모릅니다. 장만은 고개를 흔들었지요. 아니야, 정충씨는 내가 잘 아네.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아닐세. 아마 곧 달려오겠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충신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충신이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지요. 저기 어떤 작전으로 나올 것 같소? 장만이 정충신에게 물었습니다. 정충신은 어젯밤 분황자가 가르쳐 준 대로 대답하였지요. 이괄은 성질이 불같이 급한 자입니다. 반드시 지름길을 택하여 서울을 침범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구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과연 적은 분황자가 예상하는 대로 사이길로 들어왔습니다. 분황자는 정충신의 참모가 되어 함께 출전하였지요. 정충신은 용감한 사람이다. 부딪혀봤자 이로울 게 없지. 접전을 피하여 곧장 서울로 향해야겠군. 이괄은 정충신과의 접전을 피하여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조 임금은 이미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서울은 텅 비어 있었지요. 관군은 적을 쫓아 파주까지 왔습니다. 도원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먼저 높은 것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적을 내려다보고 활을 쏠 수 있고 적은 우리를 올려다보고 활을 쏠 테니까요. 정충신은 곧 장만에게 이 계책을 건의했습니다. 관군에게 포위된 적은 불로 공격하는 화공 전법을 썼습니다. 불길 속에 갇힌 관군은 놀라서 우왕좌왕하였지요. 그런데 돌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불길이 적을 향해 몰려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정충신과 분황자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괄은 정충신이 이끄는 관군에게 피해 도망치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괄의 난을 재빨리 알리고 평정한 공으로 정충신은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정충 씨는 갖가지 비단과 금, 은을 분왕자에게 주었지요. 이걸 왜 제게 주십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다 그대의 것이요. 그대의 지혜가 승리로 이끈 것이지요. 그러니 이걸 받으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옆에 남아 계속 나를 도와주구려. 아닙니다. 그동안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이젠 나라도 조용해졌으니 그만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떠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정충신이 너무나 강하게 말리는 바람에 분황자는 할 수 없이 사실대로 말하였지요. 실은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연세가 많고 병약하신 아버님이 군대에 뽑혔기에 대신해서 입대한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남장을 하고 장군의 수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듯 정충 씨는 분황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드디어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모가 낭자라고요? 네,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분황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게 되었구려. 한 막사 안에서 한 달을 넘게 생활하면서도 까맣게 몰랐다니. 정승 씨는 다음 날 부하들을 모아 큰 위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충 씨는 분황자와 혼인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남자.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기분 좋게 웃고 또 한 사람은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우연히 길에서 만났지요. 찌푸린 사람이 웃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늘 그렇게 웃고 있나? 나는 모든 일이 짜증나고 불만스러워 저절로 얼굴이 찌푸려진다네. 집에서도 아내와 마주치면 매일 말다툼 뿐이니 정말이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자 싱글벙글 사람은 연신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재미가 나서 그야말로 겁이 날 정도일세. 집에서도 아내가 어찌나 잘해주는지 정말 사랑스럽기 그지없지. 아내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한다네. 내 남편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옳아요. 아무튼 내 아내는 내 뜻을 거스르는 법이 절대로 없지. 웃는 사람의 말에 찌푸린 사람은 화를 내었습니다. 이제 보니 자네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일세. 왜냐하면 자기 아내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으니 말이지.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 말 좀 들어보게. 도대체 여자의 말은 믿을 게 못 되네. 자네 아내가 자네를 하늘처럼 받드는 이유는 자네가 이때까지 바른 말만 했기 때문이야. 만약 자네가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한다면 자네 아내는 당장 자네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칠 걸세. 정말 그럴까? 아, 그렇다니까. 내 말을 믿을 수 없거든. 어디 한번 시험해보게.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당나귀를 외양간 안에 집어넣을 때 그놈의 엉덩이를 여물통 쪽에다 대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 아내는 자네에게 이런 멍청이 얼간이 하며 야단을 칠 걸세. 내 아내는 내가 어떤 바보짓을 해도 절대로 잔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디 자네의 말이 맞는지 시험해 보겠네. 웃는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지금 당나귀를 외양간에 집어넣을 텐데 와서 좀 거들어 주구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쪼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남편과 함께
당나귀를 외양간 안으로 끌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니 남편이 오늘따라 좀 이상하였지요. 이상하게도 당나귀 엉덩이를 여물통 쪽에다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남자의 아내는 조금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호호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좀 오늘 이상하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 웃는 남자 역시 웃으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내 아내가 최고야. 그러니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셈이지. 그때 외양간 바깥에서는 찌푸린 남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부부는 오늘 틀림없이 싸움을 벌일 거야. 하지만 잠시 후 밖으로 나오는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찡그린 남자는 싱글벙글 남자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아주머니는 어째서 남편이 뚱딴지 같은 짓을 해도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다니 왜요? 물론 남편이 당나귀 엉덩이를 여물통 쪽으로 갖다 낸 것은 이상했어요. 하지만 혹시 또 모르잖아요. 남편이 여물통 위치를 바꾸려는 것인지 말이지요. 찌푸린 남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뭐든 좋게 생각하니 저절로 입에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